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국회에는 국정과제 법안이 276건이 발의가 됐는데 이 중에서 219건이 국회에서 수독되어 있답니다. 정지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 동안 이제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276건인데 이 중에 5분의 4가 80%가 올 수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의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일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주는 복수 의결권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독. 그 다음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그런 법안 개정도 있는데 이것도 수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스타트업 복수 의결권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 총선 공약 때는 그걸 실천하겠다고 했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는 반대.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여러 가지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정해야 할 법률이 488건, 500건 가까이 되는데요. 이 중에 얼마나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런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인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김건희 특검, 방탄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런 것에 지금 몰두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민생법안, 말로는 민생법안 하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이루게 될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과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에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 공직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 거의 민간기업 수준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이라면 여기에 정부개혁, 정부 공무원 개혁을 하나 덧붙여서 3+1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의 비효율성이 민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과감한 정부 체질 개선에 착수하라. 이제 이런 겁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이제 그래서 공무원들 인사 그리고 성과급 이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 뜯어 고치겠다. 이런 겁니다. 또 이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45개 정부 기관 업무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관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헬로윈 참사, 파동을 겪은 경찰청, 이렇게 네 곳이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멈춰있고 대통령은 대대적인 3+1 정부개혁까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 대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어제 아산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 40돌을 하루 앞두고 넘볼 수 없는 실력을 갖추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키우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닷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에 제품 개발직 직원들과의 관담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삼성은 이 반도체 신화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의 도쿄 선언 4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있었지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의 퀀텀 점프를 이끌어낼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국회는 스톱,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개혁,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넘볼 수 없는 실력,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업, 국회, 여기서 국회가 정부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은 챗 GPT,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챗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제 이것은 이용자가 필요한 내용만 찾아내서 요약 정리해주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챗 GPT는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것을 임의적으로 끌어다가 그냥 제공해버리는 그럴듯함의 오류를 퍼뜨린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챗 GPT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문재인이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이 챗 GPT한테는 2021년까지만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말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챗 GPT는 문재인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챗 GPT는 정말 새로운 인류 문명사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또 라벨링, 즉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 AI, 이 인공지능은 잘못된 대답을 내놓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또 검색 서비스는 출처를 통해 이 정보의 공신력을 따져볼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챗 GPT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정보를 끌어왔는지 그 근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답만 내놓는 척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래서 이 참과 거짓을 모르는 챗 GPT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산, 분당을 비롯해서 뭐 평촌, 산본, 중동 이런 일기 신도시가 있는데요. 수도권에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고 3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요소인 용적률도 기존의 최대 300%라고 되어 있는 것을 500% 이상, 500%까지가 아니라 500% 이상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을 한다.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을 대폭 축소를 하고 대규모 광역교통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단지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디로 숨었는지 머리카락이 안 보이다가 36일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 36일 만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월 8일로 예정된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앞서서 핵으로 실질적인 타격을 하기 이전에 전쟁 준비 태세를 강화하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무인기, 영공 침범, 해상 도발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지적이고 재래식 도발에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 전선이 커진 미국을 상대로 힘겨루기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지적이고 재래식 도발, 그리고 미국과의 눈치 싸움, 힘겨루기,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 회의를 열고 전쟁 준비 태세 완비, 작전 전투 훈련 확대 강화 등을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1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일성 주석, 할아버지 김일성이 국방력 강화를 주문한 일당백 9호 제시 60주년을 맞은 날, 이제 김정은이 회의를 소집해서 강군 건설의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은 100배, 1000배 응징 보복을 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가령 돌이켜보건대 만약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바로 그 이튿날 김정은을 통해서 뭐 삶은 소대가리라느니, 뭐 겁먹은 개라느니, 뭐 이런 온갖 욕설이 쏟아져 나왔을 건데, 그동안 북한이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해 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100배, 1000배 응징 보복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정말 이상하리만치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일 만에 김정은이 등장을 해서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강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그 노인, 어르신들, 이제 노인 연령 기준을 몇 살로 하느냐. 지금 현재는 65세로 돼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2세 혹은 73세, 72.6세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대서특필이 됐는데, 대구시하고 대전시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하겠다라고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대구는 버스 그리고 도시철도, 무임 승차를 70세로 일괄 통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면적인 시행안을 다음 달 최종 결정을 하겠다. 대전은 우선 버스만 70세로 공식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얘기부터 말씀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오는 6월 28일부터 버스 그리고 지하철,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해서 무임 교통 지원을 시행한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가 됐건 지하철이 됐건 이제 대구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승차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65세였고, 버스는 이제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아왔는데 이것을 70세로 높여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대구시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70세 이상 버스 지하철 통합 무료 시행을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버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74세에서 해마다 거꾸로 한 살씩 깎아 내려올 것인지, 그리고 도시철도 기준 연령은 65세에서 한 살씩 올려서, 그래서 74세에서 내려가고 65세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4년 뒤, 5년 뒤 70세로 딱 맞추게 이렇게 할 것인지, 이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도 오는 9월에서 10월쯤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버스 무임 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금요일 2월 10일 날 검찰에 출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2차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거의 뭐 황제 대우를 받는 황제 조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워낙은 11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중에는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민생 업무가 바쁘다, 뭐 이런 핑계로 토요일 날 나가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검찰과 또 조율을 거친 끝에 10일 날 금요일 날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출석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아침에 최고회의 마치고 11시까지 가겠다, 또 이렇게 다시 통보를 했답니다. 뭐든 자기네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동 의혹, 유래 신도시 의혹, 그 다음에 여기서 뇌물을 받은 정진상과 김용,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두 사람, 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여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대장동 일당의 마티형인 김만배가 약속했다는 428억 그 뇌물, 이것은 어느 정도 이재명과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는 역시 이번 출두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지난번에 제출했던 검찰 진술서 그것을 가름한다, 이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비리와하고 관련된 연관성, 그 다음에 정자동 호텔 특혜 시비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사업에 관련된 여부,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여부, 뭐 이런 것 등등도 이제 총괄적으로 묶여서 아마 체포 동의안, 구속영장,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불체포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의 기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앞으로 밟아 나갈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 이름만 놓고 보면요,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위례신도시, 이렇게 지역으로는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대백정,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이렇게 요약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이 헬로윈 참사, 159명의 희생자가 나왔던 헬로윈 참사, 서울시는 그 근처에 있는 지하철 녹사평역 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광장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원래 서울광장에 유가족들이 기습 설치한 분향소를 강제 철거를 하겠다, 8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한다 라는 계고장을 전달을 했는데, 그 철거 시한을 일주일 늦춰서 15일 오후 1시까지로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참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걸 또 일주일 늦췄냐, 계고장대로 해라, 원칙대로 해라,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라.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원칙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제안한 녹사평역 내부 외에 다른 곳에 선호하는 추모 공간이 있다면 제안을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추모 공간을 놓고 이제 비공식 협의가 서울시하고 유가족 간에 있었는데 서울시가 녹사평역 지하 4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유가족은 원래 용산구청 혹은 녹사평역 여기에 이제 추모 공간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가족 측은 또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는 서울시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일방적 면담 요청만 있었고 추모 소통 공간과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서울 광장, 광화문 광장. 그동안에는 세월호 추모 공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네. 이제 헬로윈 참사 추모 공간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녹사평역이나 용산구청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을 놓고 국민투표를 해야 되나요? 여론조사를 해야 되나요? 답답합니다. 작년 7월에 그 암살당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이제 요미우리 신문 편집위원들하고 2020년부터 1년간 18번에 걸쳐서 36시간 구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회고록이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아베 신조 회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고록을 보면은 문재인은 확신범이다. 확신범이다. 한일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북한에 관해서라든지 도대체 왜 골수록 머리가 한번 딱 굳어져서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확신범이다. 한일 관계의 파탄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은 반일 이 정책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아베는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에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두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만들어 한국이 징용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나선 데 대해서 감정적인 대항 조치였고 미국의 강한 압박을 초래했다. 이런 말을 아베는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근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대목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8년 서훈 당시 한국의 국가정보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서훈 원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고 6.25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김정은은 훌륭하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것이고 일본 원조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어디까지가 김정은의 뜻이고 어디부터가 한국의 희망사항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참 뼈아프고 기가 막힌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훈의 생각은 곧 문재인의 생각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당시에 문재인, 서훈 이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김정은 훌륭한 사람,
비핵화 의지가 확실한 사람, 한일 국교 정상화, 북한과의 국권, 북일 국교 정상화도 곧 할 사람, 이런 이야기를 자기네들만 한 것이 아니라 외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는 그런 사실 앞에 정말 모골이 송연해질 따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해서도 그 합의를 한국이 배신해서 실패했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서게 됐다. 이런 말을 했네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교 안보까지 돈으로 계산하는 사업가 출신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미국 항공모함의 동해 파견에 대해 막대한 돈이 든다면서 아까워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경원, 김기현,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이자 후보였던 두 사람이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냥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 나경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당이 깨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은 앞으로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나경원이 김기현과 함께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비윤계에서는 대통령실이 나경원을 압박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기현 의원이 삼고초려를 해서 결국 마주 앉아서 여기서 가까운 달개비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한식당인데요. 거기서 둘이 이제 점심을 먹기는 했으나 둘 사이에 어떤 합의 사항은 없었다. 거래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본인의 입에서 김기현 의원을 지지합니다. 지지한다. 이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을 지지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뭔가 정치적 거래가 불발됐다. 성사되지 못했다. 나경원이 기대하고 갔던 것이 있었을 것이고 김기현이 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을 텐데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컸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기현 후보가 독자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을 테고 그것은 용산과 대통령실과 어떤 사전 조율된 것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나경원이 기대했던 만큼 아니거나 아니면 전혀 없었거나 그냥 빈손으로 와서 도와달라. 힘을 함께 하자.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선일보의 팔면봉이라고 그래서요. 정치부장이 쓰는 촌철살인의 짧은 글이 있습니다. 나경원이 김기현을 만나 총선 승리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보다 눈길이 가는 것은 시종일관 굳어있던 나경원의 표정이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불발이 됐다는 그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국민들과 시청자들은 그 표정을 보는 겁니다.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역할을 함께 한다니. 공천 달라는 뜻입니까? 총선에 중요한 선대본부장 이런 직책을 달라는 뜻입니까? 뭔가요? 그런 걸 김기현 후보가 지금 약속할 수 있나요?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일면에다가 아주 큰 기사를 실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친윤 주류 세력이 이 김기현의 경쟁 후보들에 대해서 집단 공격을 하고 있다. 나경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철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즉 김기현 후보가 5가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간첩이 없다고 보느냐, 사드에 반대하느냐, 등소평을 롤모델로 삼고 있느냐, 햇볕 정책이 옳다고 보느냐, 신영복 존경하느냐. 이것을 한겨레 신문은 색깔론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집단 공격, 색깔론을 내세운 다음에 국민의힘이 전대미문의 진흙탕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이러다가 총선까지 필패한다는 위기감도 있다. 라는 한겨레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하나 공개해 드립니다. 국회에서 품위 있는 말을 쓰면 야당 의원답지 않은가? 라는 제목인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이랬다는 발언. 왜 이렇게 깐족대요? 했다는 발언.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세워놓고 72시간 두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냐? 했다는 발언. 정말 일반 시정잡배도 이렇게 비아냥되지는 않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 그 본래 취지가 무엇이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자가 쓴 거 아느냐? 그럼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발언을 조선일보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아깝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서글프다. 낯뜨겁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다. 이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땡땡으로 표시된 장관의 자녀 이름을 한국 3M으로 오인을 한다든지, 또 이모 씨를 엄마의 언니나 여동생을 말하는 이모로 오해해서 이모와 함께 논문 쓰냐 했다는 그 대목.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에서 새벽 3시까지 술 먹었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빤한 거짓말들. 참 그래놓고도 아직도 얼굴 들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대단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이다.